안녕하세요, 여러분. 3018의 아나운서 혜영입니다. 벚꽃도 떨어지고 벌써 4월이 지나갔네요. 여러분께 4월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러 어김없이 3018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인 샤샤샤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다뤘을지 4월의 샤샤샤 떠나봅시다. 두 번째 코너 20대가 사는 세상 이사세. 여러분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유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생각에 대한 2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코너 컬처 쇼크. 여러분, 컬처 쇼크에 도깨비가 나타났대요. 4월에는 도깨비도 소문 듣고 찾아오는 밤도깨비 야시장으로 떠나봤는데요. 매년 봄에서 가을 사이에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을 즐기기 위한 핫포인트 콕콕 집어드릴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3018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술성을 뽐내는 내부의 장미창 스테인드 글라스 3개를 비롯해 외부의 균형 잡힌 구조와 다채로운 조각상까지 완벽히 조화를 이룬 건축물.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가톨릭의 상징이자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같은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는 유서 깊은 곳.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이름을 지닌 성당. 여러분,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명소이자 세계적 유명 관광지인 이곳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일었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한데요. 필사적인 진화 작업이 벌어졌지만 결국 첨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재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파리시와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불은 15일 오후 6시 50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해 눈물을 보이면서 끔찍한 비극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하며 성당의 재건 의사를 밝혔습니다.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해 납성분이 대거 녹아내리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성당 주변 보수공사 근로자나 인근에 사는 주민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프랑스 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녹아내린 납성분이 연기를 타고 입자 형태로 날아들었다는 건데요. 지난 1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로 녹아내린 납은 최소 3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납이 비바람을 타고 지하로 스며들거나 먼지 형태로 이동해 장기간에 걸쳐 호흡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대표적 중금속인 납은 주로 미세분진에 흡착돼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물, 음식을 통해 신체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납 중독은 빈혈, 생식기능 장애, 사지마비, 실명, 정신장애, 기억 손상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하루빨리 본래의 노트르담 대성당 모습을 다시 봤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불법으로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여기서 잠깐!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화이트리스트란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말로 친정부 연예인을 육성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목록을 일컫습니다. 경영진의 지인이나 정치인 출연 지시가 과도해 나중에는 제작진이 섭외를 하지 않고 출연 지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진행자나 출연자를 일방적으로 교체, 섭외를 취소하는 블랙리스트. 많이 대비되죠? 이런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김 전 실장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 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중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 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며 직권 남용 또한 유죄로 인정했죠. 하지만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한자라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2년 10개월을,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김재원 전 수석은 1심처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국가 자원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상고하는 자신들이 정말 떳떳한지 이들에게 묻고 싶네요. 5년 전 이 시기쯤에 일어난 학생들의 아픔을 기억하시나요?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죠. 2019년인 올해 5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날의 아픔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세월이 있듯이. 따스한 봄 날씨 만끽하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여기 커피 향 가득 머금은 소식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4월 11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20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소식입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현재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대회로 각국의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들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데요. 15분 안에 자신만의 주제와 함께 12잔을 만들어서 심사위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올해 20회째 열린 WBC에서는 각국에서 예선을 거친 55개국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총 참가 선수는 무려 3,000명! 와, 어마어마하죠? 더 어마어마한 점은 올해 WBC의 우승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2002년부터 WBC에 참가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인 첫 세계 1위 바리스타 전주현 씨는 심사위원들과의 파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WBC의 우승자 전주현 씨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잘 될지 안 될지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꾸준히 걸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 같네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4월 24일 경남 창원시에서 10대 청소년이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공격해 사망한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바로 피해자가 조현병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조현병에 대한 불안과 혐오의 시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현병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조현병 범죄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환자 관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선입견 탓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질병을 숨기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네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살펴보면 강제 입원은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보호 의무자와 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 입원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잇따른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라는 거 꼭 잊지 말자고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820원 오른 8,350원입니다. 이렇게 보니 최저임금 1만 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현실화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모두 채울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상공인 업계는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9,030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020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쪼개기 고용과 가족근무, 무인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일 뿐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휴수당은 이미 65년 전부터 유지되어 온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최저시급 산출에 실근로시간 대신 주휴일에 따른 유급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은 2007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 이후 12년이 지나서야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려는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화면 영화, 축제면 축제, 예쁜 카페면 카페까지 대한민국 모든 문화를 파헤치는 시간 컬처쇼크. 오늘 컬처쇼크에서 파헤친 주제는 도깨비들이 모여 사는 도깨비 나라? 라기엔 너무 우리나라 같죠. 봄이 오고 햇살이 따스해지면서 점점 야외에서 하는 축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깨비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는 야시장이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 여의도, 반포, DDP, 청계천에서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밤이면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도깨비 같은 시장이라는 의미로 특정한 시간이 되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컨셉을 갖고 있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18시부터 23시까지 열리는 이 야시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로 붐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즐길 거리도, 볼거리도, 먹거리도 많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종합 안내소도, 구급센터도 전부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밤도깨비 야시장 안내서도 한국어, 영어, 일어, 중어로 되어 있는 글로벌한 축제. 맛있는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와 낭만적인 공연, 거기다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까지 있으니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금상첨화인 거죠. 그럼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꼭 즐겨야 할 포인트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줄을 이은 푸드트럭. 밤도깨비 야시장에는 푸드트럭들이 줄이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겠죠? 다양한 가격대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푸드트럭. 인기 있는 음식들은 대기 시간이 기니까 미리 가서 줄 서는 건 필수인 거 아시죠? 두 번째, 낭만 있는 버스킹.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러 아티스트들의 버스킹이 시작되는데요.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축제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호강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버스킹을 함께 즐겨야겠는데요. 세 번째, 아름다운 밤야경. 밤도깨비 야시장은 저녁부터 열리는 만큼 아름다운 밤야경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반포나 여의도의 야시장은 한강을 무대로 열리기 때문에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불빛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해요. 운이 좋으면 유람선의 낭만적인 불꽃놀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밤도깨비 야시장에서는 많은 플리마켓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야시장에서 열리는 플리마켓들은 조금 특별하다고 해요. 바로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이죠. 소장하고 싶은 휘황찬란한 상품들이 많으니 주머니 두둑하게 하고 와야겠죠? 봄날을 느끼며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딱 좋은 축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엔 야시장을 열지 않는다고 하니 일기예보 꼭 잘 보고 가세요. 그럼 다음에도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언제 어디서든 컬처쇼크라면 채널 고정! 네, 여러분 오늘의 3018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을 거라 믿습니다. 4월에 샤샤샤에서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블랙 아닌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참사 5주기, 세계 1위 바리스타 한국인 전주연, 조현병 폭력성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월의 소식들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돌아올게요. 20대가 사는 세상, 그들의 고민이 줄어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달은 커플 통장의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컬처쇼크에서는 밤도깨비 야시장으로 떠나봤는데요. 다음 회는 먹기 좋은 방구석 일렬 음식들을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3018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